절강 해안에 도착한 곽정은 말 2피를 사서 양과와 함께 북쪽으로 향했다. 양과는 말을 타본 적이 없었지만 약간의 내공이 있었기에 며칠이 지나자 금방 익숙하게 말을 몰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달린 끝에 두 사람은 황하를 건너 섬서에 도착했다. 당시는 금이 몽골에 의해 멸망한 상태라 황하 이북은 온통 몽골인 천하였다. 곽정은 소년 시절 몽골군에서 대장을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타고 있던 좋은 말을 늙고 비쩍 마른 볼품없는 노새로 바꾸고 찢어지고 남루한 옷을 구해 시골 농사꾼처럼 꾸몄다. 양과에게도 낡고 거친 옷을 입히고 푸른 천으로 머리를 싸맨 후 늙은 노새를 타도록 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종남산이 있는 번천에 도착했다. 점심때가 되자 두 사람은 보광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절에 도착했다. 곽정과 양과는 노새를 절박 소나무에 묶어두고 절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기로 했다. 절에는 7, 8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그들은 두 사람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무시하는 빛이 역력했다. 한 승려가 국수 2그릇과 만두 대 6개를 가져다 주었다. 곽정과 양과는 소나무 밑에 있는 도리자에 앉아 국수를 먹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니 소나무 뒤 숲풀 속에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길게 자란 풀 사이로 장춘이라는 2글자가 보였다. 곽정은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 비석이 있는 쪽으로 가서 풀을 헤치고 비석에 쓰인 글자를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비석에는 장춘자 구척이가 쓴 시가 적혀 있었다. 푸른 하늘은 세상 만물을 굽어보면서 어찌하여 만백성의 고통을 구하지 않는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죽어가고 울분을 삼키며 입을 열지 않네. 하늘을 향해 절규하나 하늘은 응답하지 않고 몸부림쳐도 소용없네. 곽정은 그 시를 보며 곧 구척이를 만날 생각에 새삼 감개무량해서 비석을 어루만졌다. 백부님,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너의 사부님이 될 구지님께서 지으신 시란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시를 쓰신 거지. 곽정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 시의 내용을 양과에게 설명해 주었다. 구지님께서는 무공도 뛰어나시지만 이처럼 백성을 아끼는 분이란다. 네 부친께서는 구진인의 제자였으니 구진인께서도 분명 널 아껴주실 거다. 네가 열심히 배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양과가 물었다. 백부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무엇이 궁금하냐?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양과의 물음에 갑자기 곽정의 안색이 굳어졌다. 가흥 철창묘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떨리기까지 했다. 곽정은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예요? 양과가 재차 물었으나 곽정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양과는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연을 물을 때마다 곽정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게 생각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곽정은 언제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황용은 항상 자신을 경계하는 빛을 보였다. 양과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눈치 빠르고 영리한 아이였다. 백모님이 저희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말에 곽정은 크게 노하여 비석을 내리쳤다. 함부로 입을 놀리다니. 그러자 비석이 곽정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듯 흔들거렸다. 그걸 보고 양과는 급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백부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 화내지 마세요. 곽정은 양과의 겁먹은 표정을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화를 풀고 양과를 위로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서 매우 놀란 듯 탄식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도사 2사람이 서 있었는데 매우 화가 나 있는 듯했다. 아마도 조금 전에 곽정이 비석을 3개 내리치는 모습을 본 모양이었다. 두 도사는 서로 한번 마주보더니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보아 무공을 하는 사람이 틀림없었다. 이곳이 종남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에 곽정은 저들이 중양공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40살 전후인 것으로 보아 전진칠자의 제자일지도 몰랐다. 곽정은 도화도에 은거한 후 마옥 등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칠자의 제자들을 알 리 없었다. 최근 전진교는 세력이 크게 확장되어 마옥, 구척이, 왕처일 등은 모두 제자를 많이 거느렸다. 전진교는 무림에서 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강호의 명성이 높았다.
곽정은 산을 올라 구척이를 만나려면 저 두 도사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과를 안아들고 발에 내공을 실어 빠른 속도로 그들을 뒤쫓았다. 곽정은 두 도사가 산을 오르는 걸 보고 소리쳐 불렀다. 두 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내공이 실린 곽정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렸지만 두 도사는 발걸음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게 아닌가. 이상한 생각이 든 곽정이 속도를 높여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두 분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곽정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했으나 두 도사는 곽정의 몸놀림을 보고 안색이 굳었다. 그들은 곽정이 언제 기습할지 몰라 급히 좌우로 비켜서며 소리쳤다. 무슨 일로 그러는 거요? 두 분께서는 종남산 중양궁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그건 왜 묻는 거요? 저는 장춘진인 구 도장의 옛 지인입니다.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길을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 말에 두 도사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왼쪽에 있던 키 작은 도사가 일장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러운 공격에 곽정은 당황하기보다는 황당함을 느꼈다. 곽정이 별거 아니란 듯 살짝 몸을 피하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던 비쩍 마른 도사가 발차기를 날리는 게 아닌가. 그들의 무공 초식을 보건대 분명 전진파 무공이었다. 곽정은 두 도사가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무공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무슨 오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섣불리 응수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계속 공격을 피하기만 할 수도 없어 곽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줬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공격이 곽정의 몸을 때렸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손뭉치를 때린 듯 자신들의 공력이 흩어지는 걸 느꼈다. 깜짝 놀란 두 도사는 얼른 뒤로 물러나 다시 한번 원앙 연환퇴를 날려 곽정의 가슴과 등을 때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손뭉치를 차는 기분이 들었다. 놀란 두 사람은 잠시 멍하니 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곽정을 훑어보기만 했다. 곽정은 이들이 전진규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그들의 공격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그저 안으로 흡수해 흩어버린 것이다. 곽정의 품에 안겨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양과는 두 도사가 계속해서 곽정을 공격하는데도 곽정이 반격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자 화가 치솟았다. 당신들은 뭔데 우리 백부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곽정이 그런 양과를 말렸다. 과야 입 다물고 어서 두 분께 인사 올려라. 양과는 왜 곽정이 이들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도사는 잠시 서로를 마주보더니 갑자기 허리에 꽂혀있던 장검을 빼들었다. 그러곤 키 작은 도사가 탐해도룡 초식으로 곽정의 하반신을 공격하고 비쩍 마른 도사는 강풍소엽 초식으로 양과의 다리를 공격했다. 이 아이가 당신들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어린애를 공격하는 겁니까? 검으로 다리를 공격하다니 아이 다리를 끊어놓겠다는 것이오. 곽정은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건 마음에 두지 않았으나 양과를 공격하는 걸 보고는 화가 났다. 순간 곽정은 몸을 약간 돌려 왼손으로 키 작은 도사의 손목을 잡고는 그대로 비쩍 마른 도사에게 던져버렸다. 그러자 두 도사는 서로 몸을 부딪히며 넘어지고 말았다. 손목을 잡혔던 키 작은 도사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일어났다. 뒤이어 일어선 비쩍 마른 도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곽정을 노려보았다. 저는 구진인의 지인입니다. 두 분께서 이토록 경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키 작은 도사가 이를 갈며 말했다. 누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그러더니 검을 들어 곽정의 가슴을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그 뒤를 비쩍 마른 도사가 화난 표정으로 덤벼들었다. 곽정은 두 사람이 분명 전진파 제자인 듯한데 왜 자기를 적으로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곽정은 전진칠자와 교분이 남다른 데다 양과를 중양궁에 부탁하려는 처지였기에 함부로 전진파 제자들과 낯을 붉힐 일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저 피하기만 할 뿐 응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두 도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검의 방향을 바꾸어 양과의 가슴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분명한 살수였다. 곽정은 두 도사가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잔인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는 한 발을 내디디며 손가락을 튕겨 키 작은 도사의 겉면을 때렸다. 그러곤 곧장 몸을 돌려 비쩍 마른 도사의 겉면도 손가락을 튕겨 때렸다.
그러자 두 도사가 쥐고 있던 검이 엄청난 내력에 진동을 일으키며 떨렸다. 결국 두 도사는 오른팔 어깨가 뻐근해지는 걸 느끼며 전신이 격렬히 떨려와 그만 손에서 검을 놓치고 말았다. 비쩍 마른 도사가 이를 갈며 말했다. 음흉한 놈이 무공이 대단하구나. 그러곤 두 도사 모두 몸을 돌려 급히 산을 올라갔다. 곽정은 살면서 종종 멍청한 놈이나 아둔한 녀석 같은 욕을 먹기는 했지만 음흉한 놈이라는 욕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화가 난 곽정은 양과를 아는 채 두 도사의 뒤를 쫓아가 바짝 따라붙은 다음 오른발로 땅을 박차고 두 도사의 몸을 넘어 앞을 가로막고 섰다. 방금 나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키 작은 도사는 내심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용낭자를 넘보러 온 게 아니라면 대체 종남산엔 무엇하러 온 것이냐? 키 작은 도사는 비록 강경하게 대꾸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곽정이 공격할까봐 연신 뒷걸음질 쳤다. 곽정은 용낭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두 도사는 곽정이 잠시 멍해 있는 틈에 서로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은 후 쏜살같이 도망쳤다. 양과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곽정을 보고 내려달라며 몸을 비틀었다. 백부님, 저 도사놈들이 도망갔어요. 곽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양과를 내려놓았다. 아무래도 저들은 내가 용낭자라는 사람을 넘보려 한다고 오해한 것 같구나. 대체 용낭자는 누굴까? 그러자 양과가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양과의 말에 곽정은 절로 실소했다. 그렇겠지. 우리도 어서 가자. 곽정은 다시 길을 돌아가 두 도사가 떨어뜨린 두 개의 장검을 집어들었다. 검의 손잡이에는 중양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산을 올라갈수록 길은 더 험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길을 가로막았다. 바위에 생김새며 놓인 모습이 어쩐지 매우 음산하고 공포스러웠다. 양과는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바위 뒤에서 4명의 도사가 뛰어나오더니 장검을 들고 길을 막아섰다. 그러자 곽정이 앞으로 나서며 예를 갖추었다. 저는 도화도의 곽정입니다. 구 진인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자 키 큰 도사가 앞으로 성큼 나서더니 냉소를 띠며 말했다. 곽대엽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도화도 황약사님의 사위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곽대엽께서 어찌 이토록 파렴치한 행동을 하려 하십니까? 어서 돌아가시지요. 키 큰 도사의 말투로 미루어 보아 저들은 곽정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제가 분명 곽정이 맞습니다. 구 진인을 뵈면 모든 게 밝혀질 터이니 안내해 주시지요. 그러나 키 큰 도사는 도리어 목청을 높여 곽정을 꾸짖었다. 아무리 무공에 자신이 있기로서니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양궁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 말과 함께 키 큰 도사가 장검을 휘두르며 분화불류 초식으로 곽정의 허리를 공격했다. 곽정이 살짝 몸을 돌려 피하자 또 다른 도사 3명이 각기 장검을 빼들고 다가오더니 곽정과 양과를 에워쌌다. 대체 어떻게 하면 제가 곽정인 걸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키 큰 도사가 검으로 곽정의 가슴을 찌르며 말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검을 한번 빼앗아 보시오. 그러면 믿어드리지. 그 말에 곽정은 짜증이 났다. 당신 검 하나 못 빼앗을 것 같소? 곽정은 가슴을 향해 들어오는 검날을 식지와 엄지로 잡아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자 검날이 웅 하는 소리가 나더니 키 큰 도사가 버티지 못하고 검을 놓쳐버렸다. 곽정은 가볍게 검을 허공으로 던지고는 그 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손가락으로 지풍을 날려 다른 3명의 도사가 휘두르는 3개의 장검까지 하늘로 튕겨보냈다. 그러자 달빛 아래 검날이 빛을 발했다. 양과가 그 풍경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이젠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탄지 신공을 알아볼 눈이 없었다. 이 음흉한 놈이 사악한 수법을 쓰는구나. 가자. 그 말과 함께 4명의 도사는 커다란 바위를 넘어 급히 산을 올라갔다. 순식간에 4사람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곽정은 음흉한 놈이라는 말에 이어 사악한 수법을 쓴다는 말까지 듣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과야 이 검들을 길까 도리에 잘 놓아두어라. 그러자 양과는 곽정이 시키는 대로 4개의 검을 들어 손에 들고 있던 검 2개와 함께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양과는 곽정의 무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속으로 저 사람들 말고 백부님한테 무공을 배우고 싶어요라는 말이 입까지 나왔지만 도화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자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을 올랐다. 산모퉁이를 돌자 지세가 다소 평탄해졌다. 갑자기 병기 소리가 들리더니 숲속에서 7명의 도사가 장검을 들고 뛰어나왔다. 7명은 각각 왼편에 4명, 오른편에 3명씩 갈라섰는데 곽정이 보니 바로 청강북두진의 진법이었다. 골치 아파지겠군. 곽정은 목소리를 낮추어 양과에게 당부했다. 너는 뒤쪽 큰 바위 뒤에 숨어 있거라. 그러자 양과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쪽에 있는 큰 바위 뒤로 갔다. 곽정은 양과에게서 눈을 돌려 7명의 도사를 바라보았다. 달을 등지고 있는지라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중 6명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이 젊은 나이는 아닌 듯 싶었다. 나머지 1명만 약간 왜소한 체격의 비교적 젊은 사람인 것 같았다. 곽정은 이들과 오래 다투어 무엇하겠냐는 생각에 즉시 몸을 날려 왼쪽 북극성 자리를 차지했다. 7명의 도사는 곽정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움직여 깜짝 놀랐다가 뜻밖의 북극성 자리를 빼앗기자 더욱 깜짝 놀랐다. 그걸 보고 청권 위치에 있는 도사가 호령을 내리자 6명이 한꺼번에 왼쪽으로 돌며 곽정을 에워쌌다. 그러나 곽정도 오른쪽으로 2걸음을 옮겨 여전히 북극성 자리를 지키며 싸움이 시작됐다. 청강북두진은 전진교의 계파조사로 천하제일인이었던 왕중양이 사후 무림 4대 고수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진법이다. 이 진법을 완벽하게 익힌 7명의 고수가 함께한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라 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곽정과 마주한 7명의 고수는 아직 청강북두진을 완벽히 익히지 못했다. 게다가 곽정은 청강북두진의 파회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이들이 곽정의 적수는 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곽정의 우세가 명백했다. 그나마 이들이 시간을 끌 수 있었던 것도 곽정이 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 제대로 힘을 쓰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양과는 그저 신이 났다. 백부님에게 무공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백부님에게 무공을 배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곽부나 무신놈들은 복도 많지. 백부님은 전진파 무공이 백부님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시는구나. 양과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더 이상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어디 가겠는가. 결국 양과는 또다시 넋을 잃고 싸움 구경에 빠져들었다. 확실한 승기를 잡은 곽정은 이 정도 했으면 저들도 자신이 곽정이라는 걸 믿어주리라 생각하고 양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인사를 했다. 제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만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청권도사는 곽정의 무공이 상당하고 북두진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라 곽정의 말을 듣고 버럭 화부터 냈다. 음흉한 놈이 우리 전진교의 진법을 잘도 연구했구나. 독한 놈 같으니라고 너희가 아무리 종남산에서 파렴치한 짓을 꾸미려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곽정이 황당하여 되물었다. 대체 내가 무슨 파렴치한 짓을 꾸민단 말입니까? 그 말에 청권도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보아하니 무공도 강하고 성품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 좋게 권할 때 그만 돌아가시오. 곽정이 공손히 다시 말을 받았다. 저는 볼 일이 있어 구진인을 뵙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분을 뵙지 않고 어찌 이대로 산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청권도사가 양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기어이 구진인을 만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곽정이 정중히 답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진인과 구진인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뵙지 못해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특별히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곽정의 말을 듣자 청권도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강호에서는 은혜나 원수라는 말을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했다. 종종 강호에서는 복수하겠다는 말을 은혜를 갚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볼 일이 있다는 말 역시 악인들이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전진교는 큰 적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곽정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사들은 그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냉랭한 태도로 천권도사가 다시 물었다. 우리 스승님이신 옥양지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다고 하실까요? 그 말을 듣자 곽정은 지난날 옥양자 왕처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구해준 일이 떠올랐다. 도연께서 옥양지님 문하셨군요. 왕지님께서도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위에 계신다면 정말 반가울 것입니다. 그들은 곽정의 말을 듣자 더욱 화를 내며 일제히 장검을 치켜들었다. 이들 7명은 모두 왕처일의 제자였다. 7개의 검이 달빛에 푸른빛을 발하며 곽정을 향해 공격해 들어왔다. 그러자 곽정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자들이 정령. 곽정은 자기가 겸손하게 대할수록 상대가 거칠게 나오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깨달았다. 말로 해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겠군. 중양궁까지 힘으로 뚫고 들어가 구진인을 만나서 오해를 푸는 수밖에 없겠어. 마음을 굳힌 곽정이 소리쳤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실례를 범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곤 탄지신공을 연거푸 7차례 날렸다. 그러자 연이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력한 지풍이 7명의 도사가 들고 있던 장검을 때렸기 때문이다. 일제히 검을 놓친 도사들이 각자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며 놀란 표정으로 곽정을 바라봤다. 천권도사가 낮은 소리로 뭐라 말하자 7명의 도사가 바위 뒤로 물러났다. 도사들이 물러나자 곽정이 양과를 불렀다. 과야 올라가자. 그러나 양과는 대답이 없었다. 곽정은 양과를 부르며 사방을 뒤져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나무숲 뒤에서 양과의 신발 한 짝만 발견했을 뿐이다. 7명 외에 누군가 숨어 있다가 양과를 데려간 모양이군. 곽정은 화가 나기는 했으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해가 있어 자기를 공격하기는 했으나 전진파가 어린아이를 해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곽정은 정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앞쪽에서 미세한 호흡 소리가 들렸다. 비록 소리는 약했으나 여러 사람인 듯 했다. 곽정이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걸으며 산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아주 넓은 평원이 펼쳐졌다. 사방에 높고 낮은 산들이 평원을 둘러쌌고 발밑에는 큰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못 앞에 100여 명 정도의 도사가 황색 도포를 입고 장검을 든 채 서 있었다. 서슬 푸른 검날이 눈부시도록 빛났다. 자세히 보니 7명씩 조를 이루어 14개의 청강 북두진을 이루고 있었다. 14개는 각각 7개로 나뉘어 2개의 더욱 큰 청강 북두진을 형성했다. 그 위세가 자못당당해 보였다. 곽정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자 진 중에 누군가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98명의 도사가 전우좌우로 흩어지더니 순식간에 곽정을 가운데 두고 에워쌌다. 모두 장검을 땅으로 향한 채 곽정을 노려보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